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정말 명사, 경제계 인플루언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지만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이제 31년 차가 되겠군요. 아이고. 왜냐하면 93년 12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딱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30년째 경제 분석가 하지만 전망은 잘 안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뭐 전쟁, 테러, 전염병 등등.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 밖에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잘 안 맞지만 대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전개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역사 시리즈를 비롯해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쓴 그리고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현재 경제를 좀 진단하고 약간은 회고죠. 2023년 경제를 좀 회고하고 그리고 24년 경제를 전망하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회고. 현재 경제 좀 어떤 상황이라고 뭐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미국만 좋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비리비리한. 그러니까요. 예, 90년대의 재현. 네, 지금 경제 상황이 1996년하고 네. 너무 닮았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네. 더 나가서 한국 제외하고 일본, 중국의 위에나와 엔화 가치가 폭락했고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96년 12월에 앨런 그린스펀 그 네. 당시 연준 의장이 네. 비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네.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쉬었던 그런 시기랑 지금이 너무너무 닮지 않았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2021년 겨울에 10월에 미국 시장 고점 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만 2년 지금 지나도록 사실 물론 이제 또 갈 수도 있지만 박스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아주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강력한 메시지들, 네. 뭐 인플레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은 명분인 것 같고 네. 사실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네. 던지는 가운데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자연히 뭐 글로벌 수요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예, 달러에 대해서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이른바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근린 궁핍화, 이웃을 굶기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만 좋고 경제 여건이든 뭐든 다 미국만 좋고 나머지 세계 경제가 좀 별로 재미없는 인도 정도만 뭐 경제 성장이 좀 그래도 예상보다 높은 정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 같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진한 그런 양극화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23년 경제를 이제 회고해 주셨는데 이 문장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정리가 딱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24년 경제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받아든 지표만으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3분기가 4.9%.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좀 으르렁된 그런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경제도 뭐 정말 1.4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만큼 경기 침체 가혹하게 전개되는데 뭐 중국 경제도 그렇고 다 뭐 독일도 역성장하고 아우 독일이 걱정이. 뭐 지금 이런 국면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이제 4분기 실적은 4분기 GDP는 이제 24년 1월 끝자락에나 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경제를 좀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은 순항. 네. 거기는 두 가지 지금 순풍이 불고 있어서. 네, 두 가지 순풍이요. 예, 첫 번째 순풍은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만 약 한 320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1%가 느는 거예요. 이민 하나로. 근데 인구 1%가 이 1%가 근데 중요한 인구인 게 네. H1B 비자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인력 비자,
저명 인사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인데요.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박사 네. 혹은 주요 기업이 초청해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구매력이 맞아요. 굉장히 좋고, 혹은 아예 고용 창출력이 있는 자. 그렇죠. 회사를 네. 설립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저명 인사 그렇죠. 비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이제 이거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40, 50대 정도의 가장 활기 넘치는 어떤 경제 활동 인구인데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또 와서 출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 경제 성장률만 1% 이상을 그렇죠. 여기서 가져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리쇼어링. 네. 그래서 제조업 부문, 특히 전기전자 부문의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과정인데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선벨트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벨트라는 게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조지아까지,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을 뜻하는데 여기가 레드넥 컨트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목을 이렇게 쫙 열고 있으면 선크림 안 바르면 여기가 시뻘겋게 타잖아요. 네네. 그래서 뻘건목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카우보이를 뜻하는 그런 용어인데 네. 이 지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집중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인 인력들도 사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곳으로 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금이 싸고 예. 노조가 없어요. 예.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보셨죠? 네. 지금 분명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임금을 10%씩 올렸어요. 네. 그건 뭘 뜻합니까? 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내리막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저는 파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 그쪽으로 안 가죠. 두 번째, 이 지역이 또 태양광이 아주 풍부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쌉니다. 네. 물론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텍사스 눈폭풍 같은 게 오면 좀 곤란해집니다만 그건 뭐 기상이변이니까 네.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토지 가격도 싸죠. 네. 인구 밀도가 희소합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뭐 테일러 공장이라든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TSMC 등이 여기 다 가는 거죠. 네.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람이 살지 않고 땅값이 싸고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도 가고 외국에서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식으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도 안 나쁘고 그쪽에서 엄청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물론 양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 쪽은 지금 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쪽에서 그 인력들이 귀한 인력들이 이제 기술 인력들이 남쪽으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희소한 지역에서 풍부한 지역으로 가면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게 사실 경제 전체의 그 성장률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힘들고 대량 해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남동 해안벨트, 썬벨트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생각하면 이게 쉽게 꺾일 것인가? 뭐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5번 인상해버린다 그러면 꺾이겠지만 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예.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순항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지금 진단해 주신 그 진단과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의 질문도 드리고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순항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어감이 그러면은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2%대를 유지하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1.5% 정도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항한다는 말씀은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웃돌거나 그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2% 초반 정도. 2% 초반. 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뭐 연준이 어떻게 하냐가 달려 있는데 그렇죠. 우리 뭐 다 예. 전망의 근거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올해처럼 금리 네. 5%씩 올려버리면 에이 뭐 작년 올해 5% 올렸잖아요. 그러면 네. 뭐 끝나는 거죠.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말을 보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뒀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네. 연준 내에 좀 그만 인상해도 되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만 인상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결국 저는 단위 노동 비용 하락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의 향상률을 이렇게 빼면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더 생산 효율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한테 임금을 20%더 준다. 네. 20%더 준다 그러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의 네. 생산 효율이 20% 좋아졌는데 임금 더 20% 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런데 뭐 20%는커녕 생산의 효율이 제자리 걸음하는데 20% 임금이 인상됐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엄청 축소될 거고 마진의 축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네.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예. 아무튼 간에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건 결국 근로자들이 생산성 대비해서 임금이 어떤 수준인가. 이게 결국 장기적인 인플레를 좌우하는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1996년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96년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그때 6%였죠. 네. 6%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연 한 3% 나왔어요. 네. 왜 그랬냐? 그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 신경제, 뭐 뉴 이코노미, 그렇죠. 정보통신혁명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 그렇게 정보통신혁명이랄 건 없는데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죠. 그러니까 임금이 비싼 지역에서 싼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생계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가 낮은 데로 이사 가니까. 예, 그럼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의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임금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네. 결국 고임금을 받던 부문에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반대로 인구가 좀 희소하고 저임금 지역으로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건설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네. 저는 미국 경제가 임금이 그렇게 크게 가파르게 오르겠는가? 네. 안 오르면 뭐 전월 대비 0.2 정도로 지금 가는 페이스가 유지되면 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그보다 빠르니까 뭐이 정도면 기업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선순환까지는 몰라도 아주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부각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참 말씀하신 그 논리도 참 좋고요.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해봐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순항한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디게 잡힐 것이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더 오랫동안 이 고물가 기조, 그러니까 2% 밑으로 안 떨어지는 고물가 기조를 또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만큼 고금리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뷰를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상당 기간 네. 2에서 3% 사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밑이나 뭐 근접하는 물가는 뭐 이제 유가가 폭락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저희들은 이제 김 박사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밑에 간다라는 건 잘 안 보이고요. 네. 근데 한 2% 중후반 정도가 저는 네. 내년 평균 아니겠냐.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인하를 해도 되고 동결해도 되는. 예. 왜냐면 2% 전후면 뭐 사실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 전후의 물가면 연준 마음이죠, 이거는.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이제 순항한다라는 흐름, 2%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명목 성장률 5%니까. 그렇죠.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도 없는 예. 거예요. 내년까지. 내년에 미국 물가가 내려가기 어려운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아무튼 네. 싼 동네로 가면서 전국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20대 도시 주택 가격은 그렇게 세게 안 오르는데 예.
전국 집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0년대랑 비슷해요. 그때 혁신도시 만들면서 맞아. 행복도시, 혁신도시 만들면서 지방 부동산은 급등했는데 서울은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뭐 아무튼 캘리포니아 쪽 또는 뭐 오레건이나 이쪽은 집값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집값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집세 물가는 내려가기 어렵다. 네.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지 마이너스 날 일은 없다. 네. 계속 플러스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체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이제 개인 지출 디플레이터를 이야기하는데 네. 어떻게 밑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PC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가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집세거든요. 근데 집세가 안 빠지면 아무리 다른데 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크게 물가가 빠지긴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내년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 후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이 근원 물가를 가지고 분해를 해보면 실제 이 쉘터, 이게 주거비에 해당되는 영역을 제외해놓고 근원 물가를 계산하면 2%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건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고차 값이 그렇죠. 그게 여기서 더 오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또 이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물가들도 최근에 안정되고 있어서 네. 특히 교통요금 이런 것들은 역시 근원 물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죠. 휘발유 가격에 연동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내려간다. 그렇죠. 대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예.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서 예.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군요. 옛날같이 뭐 디플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상하기는 아닌가.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원 물가가 2%에 안착하려면 쉘터, 이 주거비가 어쨌든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금리 인하는 뭐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되고, 미국이 이제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도 괜찮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금리 인하하기가 더 부담되고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나라도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모습일 텐데,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네.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네. 반도체 가격의 폭락, 네. 또 주변국가의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거기다가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면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진들 뭐 얼마 안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진들 그러니까, 강세죠. 그 정도의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도 어려운 거죠. 이게 일단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다른 데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환율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 구조재편 막 이런 것보다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섭습니다, 정말. 물량뛰기로 갈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뭐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네. 9월 산업활동 동향 봐도 그렇고 감산이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떨어진 단가를 환율을 이용해서 물량으로 이렇게 보상할까 또는 메우려는 전략들을 쓰면 단가의 회복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지금 정기국회 시즌인데 내년 예산안이 긴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긴축적인 건 확실하죠. 거기다가 R&D 예산 같은 핵심적인 예산을 저런 식으로 삭감하게 되면 일단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서 현재까지만 본다면 역대 최악의 예산안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2020년만큼 나쁘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경제학자들은 다들 분통이 터지지 않나. 아니 대체 불황이 왔는데 경제가 락다운 걸어서 사람들 밖에 못 나가게 했으면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럴 때 재정 건전성 이런 걸 집착하다가 일부 지역에서 그때 재난지원금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 최악의 재정 정책은 20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24년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양당이 왜 이러는지. 예. 정말 경제 분석가이라면 모두각이 인형이 되는 거예요. 예, 2020년이 정말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 피를 토했던 해였다면 내년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좀 늘지 모르지만 수출의 탄력적 회복 이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플러스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예. 그러니까 2021년 수출의 정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난 거가 넘어서서 네. 2021년 수준을 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출 증가인데 그렇죠. 내년에 그게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네. 정부가 재정마저 긴축적으로 하면 도대체 경제는 뭘로 성장하는가? 그러니까요. 거기다 환율이 계속 불안하다라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기 어렵다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 환율 보통 100원 오르면 물가 1% 오른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높아져 있는 물가가 만약 이렇게 환율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쉽게 내려가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짐을 많이 쥐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용기를 부릅쓰고 미국이 동결로 가는 징후가 좀 뚜렷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네. 점도표에서 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잘 만약에 전달하는 시기가 온다면 저는 내년 3월 정도로 보는데 예. 이제 그때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상당히 힘든 선택이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 아, 네. 예. 제가 그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너무 지금 의미심장한 주제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그냥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처럼 가지 않으려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총 요소 생산성, 이 생산성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재정 정책이라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교육 예산, R&D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줄이니 더 교육혁명 이루고 신기술, 신산업으로 뛰어들고, 또 그렇게 한 단위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갈 때 한 세 단위 정도의 민간 예산이 붙잖아요. R&D 예산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5대 75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그 부문을 중심으로 줄이면 또 민간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서 그냥 일본 따라가자 하는 예산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저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재 성장률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홍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년 이코노미스트로서 잃어버린 30년 앞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리지만 아니 뭐 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송 좀 정책 당국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네. 정책 당국이 안 보시면 야당이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올리는 방법은 인구를 늘리거나 네. 뭐 인구가 주는 중이니까 텄고 네. 두 번째 자본 투입을 늘려야 되는데 자본 투입은 기업들의 미래 이익 전망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자본 투입을 하라고 그런들 그렇죠. 뭐 투자 약속 받았잖아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뭐 몇 조씩 하겠다.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족전하는데 무슨 큰일 나죠. 그래서 남아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줄 테니까 너네 따라와.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요새 빈대가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교육 예산이나 뭐 R&D 예산이 잘 배분이 안 되면 그 배분을 조정하면 되지. 네. 그걸 삭감한다라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더 나가서 교육 예산 삭감은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 주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의 배정을 상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에 너무 비대해요.
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게 사학이 많아서 그렇죠.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지원은 거의 너무나 적은. 그런데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늘 받는 평가가 초중고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세계 탑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받지만 대학 평가 가면 그러게요. 우리가 상위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먹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 대학 레벨에서 시작되는 거지. 초중고 학생들 열심히 키운 건 대학 레벨에 가서 잘 배우고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라고 네. 초중고를 시키는 거지. 네. 초중고에만 돈을 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서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2035년 되면 지금 반토막 나는데 70만이 30만 되잖아요. 그렇게 반토막 나는 상황이라면 여기 예산을 빨리 줄여서 네. R&D 쪽으로 특히 교육, 고등교육, 대학 쪽으로 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이제 그런 자원의 배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꼭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대학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나은 이 캐치프레이즈 아니겠냐. 그리고 한국의 이 영향력 있는 지식인 계층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대학을 살리면. 그리고 대학의 또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지만 네. 두 번째 문제는 더 뭐냐 하면 학과 정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사회에 나오는 즉시 뭐 저도 모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경제학과 가르치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경계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직업을 걷어차고 있는 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사람 자른 지 20년째 돼가고 있어요. 네. 저도 KB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KB은행 출신인데 제가 갔을 때 3만 명 그랬던 게 지금 10,000명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감소 인원들 58년 개띠들 만 65세 돼서 차례대로 정년 맞아서 나가지만 충분한 인력을 안 뽑는다고요. 왜? 전부 다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 하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을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집약되고 1층에 있을 필요도 없고 2층, 3층 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인력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문과 쪽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과로 외역과 정원 늘리는 것도 좋은데 외역과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게 공학 전공 아니에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늘리는 때면 돈이 필요해요.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연봉도 세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인문 3갱, 상경, 교육, 예술 계열, 죄송합니다. 이 4개 계열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그 계열은 앞으로 정원이 축소된다면 그분들은 테뉴어, 정년퇴직까지 그걸 보장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건 다 돈이에요. 이런 정원 조정에 대한 예산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 교육 그 배부되는 예산이 88.2조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20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20조만 절약하면 지금 실제로 20조가 남아돌고 있어요. 그 20조가 있으면 애 태어날 때 1인당 1억 원씩 줘도 남아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방 교육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남아돌거든요. 왜? 학령인구 주니까. 그리고 그 돈들은 전부 초중고에만 편성되고 대학은 쫄쫄 굶고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조정들을 하면 이게 표도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도대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머리를 열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스텝들이 없어요? 저는 물론 정치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할 사람이지만 이거 저뿐만 아니라 경화석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경제학자 이쪽 경제 분석가 분들 중에 이 대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특히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지방 그 교육 교부금 관련된 일제 감사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지적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어려운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쓰던 돈이니까 그걸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힘없어 보이는 R&D 쪽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게와 기업은 어제와 오늘을 놓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라는 것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생태계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질 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은 현재로서는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인데 학령 인구 준다고 교육 예산 줄이는 게 아니라 교육 혁명을 만들어야죠. 교육 구조를 바꿔야죠. 우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고부가 가치화, 고급 인재화. 사실 지금 중소기업 가면 인재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교육구조 개편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R&D 부문에 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R&D 예산을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SOC 예산 되게 줄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SOC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잉 중복 투자가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서 그런 정도라면 넘어갈 수 있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 관련돼 있는 재정들을 잔뜩 늘릴 때 우리나라 58년기 때 이제 60살 넘었는데 이제 저 700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인구에 도달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들 케어해 줘야 되고 사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집단이니까 봐줘. 이까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까탈스럽지 않아요. 근데 R&D 예산 줄이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라 망하는 걸 그냥 지켜보겠다, 촉진하겠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폭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몇 의원분들께 말씀하신 부분 링크를 좀 보내드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나겠지만 아니요. 아니 교수님이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장사한 입장인데 제가 정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두려운 거예요. 농담입니다. 뭐 세무조사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제 대담하다가 유독 그러니까 저랑 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카메라를 유독 주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마음이 동요됐는데 저도 항상 그렇지만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아마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나은 방향을 좀 선택할 때 본 토론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IMF 위기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멘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만약에 IMF 외환 위기 직전의 상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면 IMF 외환 위기 뭐 성격은 다를 수 있죠. 외환 위기가 아니라 금융 위기나 뭐 실물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IMF 외환 위기 직전의 상태에서 실제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간다면 어떤 약한 고리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터진다. 네,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달린 일이 아니라서 걱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PF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PF부터 예. 가계부채까지 다 엮여 있는 주담보 말씀하시는 거고. 예.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네. 특히 전세자금대출까지. 전세자금대출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해 연말 2022년 말에 대폭락을 했고 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에 준하는 가격 폭락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지속됐다면 저는 정말 위기가 더 심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6년이라고 한 이유는 네. 96년부터 이미 건설회사 망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97년에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외환위기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 반토막 났죠. 수출 급감했고 주가 부동산이 특히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는 진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그때는 칭찬해요. 저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신속하게 만들었고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하면서 금리 한전채 같은 기준으로 해서 거의 6% 간 게 올해 연초에는 한 3%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지만 맞아요. 지금 오르는 건 미국 때문에 오르는 거고 네.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약발이 너무 잘 들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힘이 살아있을 때 정부가 금리 인하를 딱 펼치고 적격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딱 해주니까 바로 약발을 받아서 이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빠진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대성공했고 네. 역전세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 있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나오면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그런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네. 바로 뭐냐면 버블이 아직도 안 꺼졌다. 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PIR이다. 예.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건데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월급쟁이가 몇 년을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냐. 가처분 소득 가지고 하면 20년 정도. 20년 정도 걸리죠, 지금. 네. 20년 정도 걸리는 게, 근데 그게 늘 20년이면 문제 없어요. 네.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한 30년 가까이 갔다가 지금 예. 약간 떨어진 떨어졌죠.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 금리가 또 올라버리면, 네. 이 금리가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 5%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내려가 주면 정말 다행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미연준이 스티키한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걱정 좀 했잖아요. 네네. 아, 근데 경제 성장률이 더 잘 나와버리면 그러게요. 이 양반들 입장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싶은 아까 1996년 12월 그린스폰 같은 짓을 할 수도 네, 네. 있지 않냐.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그러니까 그 미국이 순항하고 우리는 미국 눈치 보다가 금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네. 그러면 야 96년은 2022년이었어.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비를 맞을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인 거예요. 아. 요새 우리 환절기에 이건 제가 한 비유가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온 보고서의 비유인데요. 네. 제가 지금 몸이 되게 쇠약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슬로우 다운. 네. 경기가 나빠요. 우리가 그렇죠. 네. 경제가 되게 나쁜 여건인데 여기서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도 잘 마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네. 그죠? 꼭 예. 독감 걸리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밖에 얇게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맞았다. 이러면 거의 아프겠죠. 네. 자, 이 비가 외부 충격인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일기 변화니까. 네. 지역적 강우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바로 마지막 한 방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 무슨 상태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험함을 작년이 제일 위험했는데 간신히 지금 좀 살렸는데 체력 벌써 회복된 척하고 아직도 몸이 별로 회복 안 돼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리하면 큰일 나겠죠. 그 무리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정 긴축을 아.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재정을 긴축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경제가 안 좋고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짊어지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가 작년에 그렇게 잘해서 정부가 부동산도 잘 살리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나오는 그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좋은 정책인데 네. 효과 직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버블의 리스크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는가? 네. 이 둘이 지금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 위험해지는 네. 거죠. 그것까지 나빠지면 정말 쇠약해졌는데 비까지 내릴 수 있다. 뭐 아니면 바람이 불었. 그러니까요. 그리고 반팔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비가 올 것 같고 그럼 우산을 사고 네. 따뜻한 옷을 돈을 들여서라도 사 입으면 되는데 네. 아니 괜찮겠지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7년이 우리가 괜찮겠지 하다가 네. 태국 터지고 대만 터지고 홍콩 터질 때까지 괜찮겠지 하다 망했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한 번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쇠약해져 있어요. 이런 부실한 고리들이 이게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약간 낙관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안 하겠지라고 본 거야.
근데 하면 갑작스러운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시장금리 하시는 벌써 빠지잖아요. 네. 빠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까 또 뭐 단위 노동 비용도 아까 떨어졌고 네. 근데 미연준 마음이잖아요. 그건 특히 더군다나 자산 가격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 지금은 중동에서 이런 참전하고 국제유가 급등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니까 참 불안불안하네요. 그런 상황인데 네. 굳이 챙겨가라는 우산을 안 쓰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내년에 네. 긴축 재정. 네. 이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일기예보가 국지적 강우가 예상된다는 게 저희들의 예상이잖아요. 네. 우리한테 안 오면 정말 좋겠는데 네. 국지적 강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네. 야 그럼 우산 하나 들고 가라. 네. 이게 재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그때로 저렇게 안 쓰겠다고 하면 무슨 정말 뭘 믿고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축 재정까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이 뭐 영국이 제가 그게 고민했으니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입이 너무나 줄어서 세출을 좀 긴축적으로 쓰겠다든가 아니면 물가 문제를 또 잡아야 되니 확장 재정을 못 한다든가 그런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 예산 줄이고 R&D 예산 줄이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교부금부터 팍팍 깎고 SOC 예산 팍팍 깎은 다음에 여기를 가도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긴축할 데가 없어서 참,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정부 부처 딴에서는 역량 밖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정치인들이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 딴에서 이제 전문가들,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특히 R&D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짐 싸서 돌아가고 어떤 학과가 날아가고 연구기관에서 그 어떤 특정 연구기관이 사라지고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해왔던 R&D가 멈추어서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견돼요. 아마 이게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그 후폭풍이. R&D 예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고금 인재들이 마음속에 이민이 답이다가 돼버릴까봐 걱정인 거예요. 맞고요. 더 걱정은 R&D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하거나 갑자기 유망 기술이 어제까지는 뭐였다가 유망 기술이 다른 기술로 바뀌거나 이래버리면 R&D에 대한 그런 투자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거든요. 아예. 그 이제 불확실성. 그렇죠. 저희들이 아예 보는데.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되거든요. 환율이 급변동할 때 왜 경기가 나빠지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미래 매출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왜 주나요라고 많은 분이 그러는데 계획 범위 밖에 있는 일이 벌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정부가 저 예산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거예요. 신뢰를 잃게 되고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면 특히 연구식 랩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안 그래도 사실 이공계 대학원 안 갈라 그러는데 인센티브도 없으면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퇴하고 네. 의대 시험 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학과를 운영할 만한 R&D 예산이 없어지니까 참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어떤 생각 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홍춘욱 박사님의 이런 의견, 말씀이 또 국민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게 국가의 수준, 정부의 수준,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안 좋고
또 고금리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고금리 장기화 이런 흐름 속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이 구독자분들께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시니까 환율과 주가의 관계 설명해 주시고 또 환율 전망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내년 환율은 올해보단 내려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애써 희망적으로, 네.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일단 뭐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고요. 네. 슬프다. 일단 뭐 중국이 이번에 대규모 추가 채권 발행을 결의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나라는 재정 쓰면 또 잠깐 반짝 좋아져요. 네. 그런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중국이 올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이 반짝이라도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일본이 올해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네. 한국보다 경제 맞아요.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그러니까 이건 기대죠, 기대. 미국의 환율 인상의 속도 조절이 좀, 그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거나 동결로 가게 되면 일본은 최근에 계속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엔화의 약세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 경제 살아났는데 너네 꼭 그렇게 150엔 환율 해야 돼? 개입 안 해?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위안화 환율이 지금 올해 같은 이런 급등세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랑 연동되니까 우리는 네. 그런 면에서 주변국의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네. 내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재다. 왜냐하면 환율의 급변동성이 좀 진정되고 완만하게 움직이면 기업들이 현재 환율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은 과거 예년에 비해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한 1,150원 되는데 그거보다 거의 200원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려고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물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 면에서도 큰 개선은 아니어도 완만한 회복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 안정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 사라지고 또 주변 국가의 경쟁 압력들이 좀 약화된다라면 그래도 환율 좀 떨어지면서 환율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그렇게 세게 팔진 않거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좀 더 들고 있을까? 환차익 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버블 레벨에 가면 또 파는데 그건 아직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50원 레벨이니까 네. 이 정도 레벨에서 외국인이 한국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텐데 공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냐. 네. 그러면 수급 면에서 그렇게 뭐 아주 시장이 크게 박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인 성과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좀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불확실하니까 나 주식 투자 못하겠어, 주식 비중 늘리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많이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으로 옮기는 게 좋을 거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본 리츠 중국 주식. 일본 리츠. 일본 리츠 좋아하는 이유는요. 올해 상반기 중에 동경의 핵심 4구가 있는데요. 네. 지오다구를 주변으로 한 주오구라든가 시나가구 이런 구들인데요. 네. 이런 구에 그 고급 빌라,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주상복합 네네. 맨션이라고 일본에서 부르는데 네. 그 맨션 가격이 38% 올랐습니다. 뭐 신규 분양가가. 네. 물론 거기도 건자재 난이 있어서 올랐지만 그렇죠. 이 정도 오르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리츠 가격이 보합권이거든요. 네. 그 올해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건 굉장히 싸지 않냐. 그런데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엔도 약세니까 네. 한번 일본 리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국, 그 중에서도 특히 홍콩의 H쉐어를 좋아하는데요. 네. PBR이 0.5배입니다. 네. 와. 한국이 0.8배인데 예.
아무런 중국 주식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예. 저 2020년부터 계속 중국 주식 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제가 중국 주식 얼마나 싫어하는지 거기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0.5배면 암만 미워도 사볼 만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신조 따위는 없는 사람이에요. 싼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리 뭐 불확실성 있고 시진핑이 뭐 이상한 정책을 펼친다가 다 반영된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인데 이번에 대규모 채권 발행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니까 네. 사볼 만하지 않냐 이 정도면. 특히 홍콩 시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한번 사볼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도 좋지만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건 거기는 이제 그냥 가는 시장인 거고요. 네.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은 빼놓을 수 없지만 미국은 기본으로 깔고 갈 때 저는 일본 리츠 그리고 중국 특히 홍콩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경기 침체 국면, 또 고금리 국면, 또 이게 또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내가 그동안에 불안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때 한국이 아니라 이런 주요 투자처를 좀 추천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뭐 한국 주식을 이미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네, 추천드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정치적으로 혹은 뭐 어떤 민족주의, 국수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싸고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나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예, 한국 주식 여쭌 제가 거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근데 내년의 매력은 그쪽이 좀 더 있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 40, 50대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딱 평균 10살 많으시군요. 아, 그러세요? 저는 30, 40대. 아, 그래요? 근데 남자가 90%라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성 독자를 이렇게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네. 이게 살을 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 40, 50대 구독자분들이 이제 진득하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40, 50대가 정말 큰 어떤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이제 가지면서 투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 또 자산 배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과정에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만 조금 살짝 말씀해 주시고. 예, 그냥 그 과정의 별칭이 안전자산 스터디예요. 아, 네.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러나 금 그리고 선진국 리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의 특성이 뭐냐면 현금 흐름도 좋고요. 우리보다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은 이제 예외지만 거기는 예. 미국 주식이 만에 하나 장기 불황에 들어갈 때 금만큼 좋은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크게 볼 수 있는 미국 달러, 금 그리고 주요 선진국 리츠 같은 상품들을 자산의 일부라도 편입하시면 이게 불황이 올 때 오히려 기회를 갖게 돼요. 그렇죠. 올해 금값 오른 거 보셨죠? 전쟁 나면 금값이고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30% 대폭 나갈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300원 오르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의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편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편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런칭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저도 자산을 이제 안전하게 굴리는 거, 안전하게 지키는 거, 저도 지키는 투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깨먹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홍춘욱 대표님이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사의 또 대표님으로서 좋은 조언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 교육 과정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말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진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슈들에 대해서 매일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좋으냐에 대한 실전 자산 배분 그리고 또 제가 뭐 나름 개발한 주간 단위로 움직이는 경기의 동향과 선행 지표들을
물론 교수님도 개발해 계시겠지만 저도 개발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네. 잘 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응이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이, 뭐 달러가 아니면 자산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승률이 차근차근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홍춘욱 박사님하고 대담 나누면서 이 경기 판단하고 향후 경제에 대한 뷰를 가져가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더 살이 찌는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